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면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세련된 거리와 첨단 기차 아래에는 조용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노후한 여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한부모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외로운 남성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전체 동네가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질서, 전통으로 알려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거운 비밀을 지니고 있을까요? 완벽함의 대가는 대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까요? 일본의 화려한 이미지 너머로 나아가 이 신비로운 섬나라의 잊혀진 구석들을 함께 발견해 보세요. 일본은 오랫동안 발전된 경제, 깨끗한 도시, 높은 삶의 질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있는 외양 뒤에는 조용히 국가를 재편성하고 있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본의 소득 불평등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준인 지니 계수는 24.24였습니다. 2021년에는 그 수치가 29.29로 상승하여 부가 더 이상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사회를 알렸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일본의 노동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과 불안정한 시간제 또는 계약직 사이의 격차는 정의로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적 압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 인구의 약 15.7%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거의 59%의 한부모 가정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는 일본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여성들 중 대부분은 파트타임 또는 당일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종종 자녀 양육에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의 노인들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인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은 노후에 신체 노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연금 제도는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가족 지원이나 개인 저축이 없다면 일상적인 생존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느리고 관료적이며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자격 조건은 엄격하고 사회적 낙인이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규율, 효율성, 안전으로 찬사를 받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조용히 빈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부와 진보로 축하받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곳도 돌아갈 지붕도 없을까요? 일본에서 노숙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금융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일자리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평생 고용의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024년까지 그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약 1,700명이 영구 주거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중심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자정 직전 조용한 공원이나 기차역을 지나치면 임시 텐트나 종이 상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피하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짐을 챙깁니다. 예상치 못한 형태의 노숙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인터넷 카페, 캡슐 호텔 또는 24시간 식당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당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들은 네카페 난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자리는 있지만 돌아갈 진짜 집이 없습니다. 매일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공공 화장실은 얼굴이나 그릇을 씻는 공간이 됩니다. 눈을 맞추는 것은 드문 사치가 됩니다. 외모와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노숙자는 종종 개인의 실패로 여겨집니다. 그 낙인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비록 정부 지원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종종 과밀하고 공공 지원에 접근하는 것은 관료적 장벽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자주 노력은 노숙자의 눈에 보이는 증상을 지우는 데 집중되며 사람들이 처음에 집을 잃는 더 깊은 이유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빛나는 불빛 뒤에는 관광객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가마가사키나 도쿄의 사냐와 같은 지역은 전체 지역 사회가 사회의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 지도에서는 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화려한 팜플렛도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2층 구석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외면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일본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보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질서 있는 도시와 발전된 기술, 평화로운 거리로 알려진 나라에서 여전히 도시 생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빈곤의 주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소 중 하나가 오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카마가사키입니다. 이곳에는 약 2만 5천 명이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구 주소 없이 잡고 불안정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카마가사키는 공식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마치 국가 전체가 이곳의 존재를 잊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아베노바시 터미널 타워가 있습니다. 그 유리벽은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며 맑은 파란 하늘을 비추고 카마가사키 위에 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사회 주변부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도 간과된 구석이 있습니다. 사냐라는 지역으로 일본의 외면당한 공동체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불순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강제로 들어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사냐는 일용직 노동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낙인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타마시에는 의미가 깊은 상징인 눈물 다리가 있습니다. 오래전 죄수들이 최후의 판결을 받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오늘날 이 다리는 새로운 슬픔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현대 도쿄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남자들이 이제 빈곤 속에서 늙어가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마지막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본 사회 내에 더 깊고 커져가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고령화된 인구, 감소하는 출생률, 그리고 축소되는 노동력,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납니다. 복지 시스템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일본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매끄러운 표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질서와 자부심으로 세워진 사회가 그 기초를 형성했던 사람들을 잊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여정의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듣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작은 클릭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정직한 인간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죠? 일본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중 하나와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로 인해 일본은 진정으로 독특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이치노에서 최근 한 아기의 탄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인 기저귀의 판매량은 아기 기저귀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만으로도 이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냉혹한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마을들이 침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놀이터는 더 이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집들은 비어 있으며 기억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인형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 벤치에 앉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게 하여 떠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드럽고 깊은 외로움이 담긴 제스처입니다. 오늘날 일본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에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사람들은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이주하거나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농촌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줄어들고 세대 간 격차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독신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4명 중 1명이 데이트나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는 실제 친밀감 대신 가상 파트너와 함께 살거나 디지털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많은 산업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은 가족 구조로 인해 수백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22-1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완전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위기는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상생활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은 조용해지고 오랜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일본은 대담한 정책, 사고의 문화적 변화, 아니면 더 깊고 심오한 무언가를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려 깊은 관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근무 문화는 오랫동안 규율, 헌신, 효율성의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렬하고 끊임없는 압박이 있으며 헌신과 붕괴 사이의 경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도쿄에 사는 28살의 사무직 근로자 마이를 보세요.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침 7시 반에 책상에 앉고 종종 밤 10시가 지나서야 사무실을 나섭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더라도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메일, 일정,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마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이라는 개념은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2-13년 일본의 보건복지부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카로시라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침묵과 보고 시스템의 간극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압박은 성인이 되어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며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조화가 개인보다 더 가치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진정한 열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말이죠.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는 또 다른 무게를 더합니다. 남성은 종종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 여겨지며 여성은 교육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결혼이나 출산 후 경력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종종 판단을 받거나 조용하고 말없는 수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22-13년에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약해 보이거나 무책임하게 보일까 두려워서입니다. 이러한 낙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의 전후 회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재건을 위한 강렬한 국가적 의지와 의무, 규율,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가치가 특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부상을 이끌었던 이상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일본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정신적, 정서적 균형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교훈이 더 조화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계속 탐구할 내용입니다. 현대 일본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긴, 복잡한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엄격한 규율, 고의적인 고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무라이 계급은 도쿠가와 막부의 엄격한 규범 아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 시대의 충성, 의무, 명예와 같은 가치가 일본인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의 불가분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동안 일본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 강대국들과 경쟁하려는 열망에 힘입어 나라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쌀밭과 마을 울타리에서 공장, 기차 선로, 전기 트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발전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많은 전통 관습들이 밀려났고 오래된 삶의 방식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국가적 야망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나라는 군사력을 확장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년 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전쟁의 메아리는 오늘날까지 일본 문화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와 파괴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평화 중심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거리마다, 건물마다, 꿈마다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다시 불을 밝혔고 산업은 부흥했으며 40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일본은 기술, 전자제품, 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가 이를 일본 경제의 기적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조용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시간, 정신 건강, 심지어 자신의 꿈을 희생하며 공동의 이익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헌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희생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의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국가로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이미지 뒤에서는 조용한 힘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부분에서는 일본의 조직 범죄 네트워크인 야쿠자 세계로 들어가 그 영향력이 비즈니스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조용히 얽혀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가장 오래된 조직 범죄 네트워크인 야쿠자는 사회 그림자 면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혔지만 그들은 놀랍도록 눈에 띄며 화려한 문신과 엄격한 계층 구조로 특징 지어집니다. 강탈과 불법 도박,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은 광범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야쿠자는 사이버 공격과 재정 사기를 포함한 더 현대적인 범죄 형태로 전환해 왔습니다. 2213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는 조직 범죄와 관련된 강탈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이
갱단을 해체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쿠자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고 재정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하여 운영을 계속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부동산, 건설, 은행 산업과 같은 합법적인 산업에 침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버블 동안 일부 그룹은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은밀한 부패의 물결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련의 강력한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배제법을 제정하고 범죄 자산을 동결하며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1년에는 약 8만 1,000명에서 20년에는 2만 6천 명으로 활동 중인 야쿠자 구성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범죄 조직의 약화는 새로운 위험한 세력인 소위 신야쿠자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그룹들은 더 이상 오래된 명예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더 폭력적이고 추적하고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야쿠자의 영향력이 범죄 그 자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 내에 더 깊은 균열을 드러냅니다. 부의 불평등, 사회적 계층화, 그리고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서 조직 범죄는 가장 취약한 인구를 착취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체계적 불균형과 같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을 쌓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과 문이 가득한 조용한 미로를 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며 결단력을 보여주지만 유리 천장은 여전히 두껍고 조용하게 존재합니다. 능력이나 야망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은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기대와 남성 위주의 시스템에 의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2-24년의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56개국 중 12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참여, 그리고 경력 발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의 명확한 격차를 반영합니다. 일본 여성의 45%가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규직 노동력의 단지 18%에 불과하며 그중 사업주가 되는 비율은 단지 2%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또 다른 냉혹한 현실입니다. 일본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대략 26%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넓은 격차 중 하나입니다. 세금 제도와 전통적인 가족 역할은 여성을 배경으로 밀어내며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을 떠나게 되어 그들의 이전 경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영구히 닫히게 됩니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승진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다시 자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직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만 기회는 적고 보호는 제한적이며 승진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NHK 월드뉴스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남성 동료의 약 75%밖에 벌지 못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재능이 간과되고 헌신이 과소평가되는 친숙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사무실 밖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부담은 그들에게 경력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때로는 진짜 선택권조차 없게 만듭니다.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일본에서 리더십 직책의 단지 15%만이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전국의 이사회에서 결정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부 장벽은 눈에 보이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성들은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단순히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로 덜 헌신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별만이 유일한 분열선은 아닙니다. 차별은 일본 내 소수민족과 다른 주변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종종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목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본은 종종 조화의 나라, 공유된 가치와 국가 정체성이 신중하게 보존되는 사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면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커뮤니티의 조용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침묵과 사회적 편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룹은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입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그들의 언어와 전통이 동화 정책 아래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아이누 문화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차별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유산을 드러내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종이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의 수용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더 남쪽의 오키나와에서는 류큐 민족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언어와 관습, 복잡한 병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시민이지만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문화적 차이는 항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간과되거나 서서히 지워집니다. 그리고 불가민족인 부라쿠민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봉건 시대에서 한때 외면당한 사회 계층의 후손입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직업 기회, 심지어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 종종 말하지 않은 편견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온 제일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에서 세대를 이어 살아왔지만 결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중 거의 40%가 아무런 설명 없이 주거를 거부당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됨에 따라 나라는 외국 노동력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들이 공장, 요양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사회의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디며 권리는 거의 없고 목소리를 낼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원주민이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일자리를 찾아온 신입이든 이들 커뮤니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빠진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조각들이 여전히 잊혀져 있다면 과연 한 나라는 진정으로 조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엄격한 이민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민에 대한 대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을 찾기 위해 일본에 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차가운 것입니다. 난민 신청의 100분의 1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22-14년 법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단 920명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훨씬 더 많은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인권감시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1년을 돌아보면 99,600명 이상의 신청자 중 단지 20명만이 수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100분의 1의 비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대다수에게 문은 여전히 거의 닫혀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의 삶은 일본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비좁은 조건의 구금센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밖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들도 도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받는 소량의 지원금은 생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의 눈에는 일본이 난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13년 6월 일본 의회는 개정된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2번의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폭력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법의 지지자들은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승인율이 이미 극히 낮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삶에 관한 것입니다. 폭탄에서 도망치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움과 삶을 위한 기회를 찾는 젊은 학생이 희망만을 안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규율, 질서, 그리고 법률 시스템의 보수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 안에 여전히 연민의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엄격한 정책으로 국경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실히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두 팔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류가 자주 간과하는 이야기를 계속 밝혀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깨끗하고 규율 있는 이미지는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정적 부정행위에서 권력 남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 전역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일본 시민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뢰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2-13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 중 하나는 고위 공무원이 정부 계약을 수여할 때 개인적 유대가 있는 회사들을 편애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수십억 엔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불공정하게 배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 공무원과 관련된 호화로운 선물과 해외 계좌를 밝혀내어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은 정부 토지를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력한 개인들이 연루되었고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특히 공정성과 책임이 깊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대중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2-14년 AEK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정부의 투명한 행동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신뢰 상실은 사회적 질서와 공동 책임을 자랑하는 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세이와 세이사쿠 연구회와 시스이카이 파벌의 구성원들도 캠페인 기부금을 남용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6억 엔 이상이 비밀 자금으로 유입되어 4명의 내각 장관이 사임하게 되었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정치 외에도 일본은 심각한 환경적 압박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의 기술적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22-14년 환경부는 오사카와 요코하마와 같은 주요 허브 근처의 강에서 위험한 수준의 산업 폐기물이 오염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공기를 오염시켜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한때 풍부했던 어장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독성 유출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지진, 태풍, 화산 활동은 빈번한 위협입니다. 22-14년 3월 강력한 4등급 태풍이 일본 남부를 강타하여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21년 도쿄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위기와 같은 과거 재해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청소와 재건 작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폭풍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미 과중한 비상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2-13년 도쿄의 대기 오염은 세계보건기구의 안전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물 오염, 즉 악명 높은 미나마타 수은 중독 사건은 산업 성장에 대한 부주의가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일본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생산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재활용 규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은 빈번한 지진 활동을 경험합니다. 에너지 수요와 기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를 20%, 재생 가능 에너지를 40에서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목표는 2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6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 정직, 그리고 대중의 신뢰도 필요합니다. 현대 일본의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는 이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질서, 아름다움, 전통으로 알려진 국가가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고 진실과 발전의 균형을 찾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